우리가 많이 쓰는 식재료 중에 단호박이라는 식재료가 있습니다. 단호박은 실제로 단맛이 있어서 단호박입니까?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호박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애호박도 있고 애호박이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길이가 길고 외국에서 많이 먹는 주키니라는 호박도 있고 늙은 호박도 있고요. 단호박도 있고 여러 종류의 호박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단 게 단호박인 건 맞아요. 단호박은 쪄서 그냥 먹거나 죽으로 만들어 먹기도 하는데 어떤 형태로 먹는 게 가장 건강에 좋을까요? 단호박을 어떤 형태로 드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주의하셔야 될 거 하나만 딱 말씀드리면 단호박에 꿀을 뿌려 드시거나 설탕을 넣은 단호박 조림을 드시거나 혹은 크림이나 시럽이 많이 든 단호박 라떼를 드시는 등 그렇게만 안 하시면 어떤 방법으로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쪄서 내가 바로 먹으면 단호박 자체를 그냥 그대로 드시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 죽으로 만들어서 나 꺼끌거리는 거 싫어 라고 해서 다 걸러내고 아주 부드러운 단호박 죽으로 만든다고 하면 체에 걸러진 식이섬유는 내가 먹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죠. 첨가물을 안 넣는다고 가정할 때 단호박 자체가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음식인가요? 단호박에 들어가 있는 당은 복합당이라고 부르는 시럽이나 설탕 이런 거랑은 좀 다른 자연에서 있는 복합당이기 때문에 실제로 당뇨 환자들의 혈당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미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호박 자체가 식이섬유도 굉장히 많아서 식이섬유가 많은 재료는 복합당이 좀 많이 들어있어도 같이 섭취했을 때 혈당 상승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단호박 자체는 과량 드시지만 않으면 당뇨 진단 받으신 분들에게도 괜찮습니다. 단호박을 먹으면 어떤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특히 좀 효과가 있을까요? 이제 단호박을 딱 반으로 가르면 선명한 주황색, 밝은 주황색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채소들이 주로 눈을 좋게 합니다. 강렬한 주황색을 가지고 있는 채소들은 이제 베타카로틴이라고 부르는 비타민 A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영양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재료를 먹게 되면 내 몸에서 활성형 비타민 A로 바뀌면서 비타민 A가 작용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인 눈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 밖에 다른 건 없나요? 식이섬유가 많으니까요.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포만감을 유발하기 때문에 음식 섭취량이 좀 줄고 체중 감량 혹은 다이어트 그 효과에 도달할 수 있는 식품도 될 수 있죠. 단호박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나는 음식들이 있습니까? 단호박은 두 가지의 조합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랑은 괜찮아요. 예를 들면 닭가슴살, 달걀, 두부 이런 재료는 단호박이랑 궁합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단호박 자체가 미량 영양소와 식이섬유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지만 단백질 함량이 높은 재료는 아니고 자연에서 오는 단맛이 풍부한 풍미를 가지고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단백질 재료들이랑 상당히 잘 어울려요. 두 번째 추천드리는 거는 단호박 자체에 들어있는 비타민 A 전구체 자체는 지용성이에요. 그래서 소량의 기름이 들어가면 더 내 몸 안에서 잘 흡수가 돼요. 단호박을 찌고 나서 약간의 들기름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까? 단호박 자체가 단맛인데 또 다른 단맛을 추가하시는 것만 안 하시면 돼요. 꿀을 뿌려 드신다거나 설탕을 더 뿌려서 드신다거나 이런 것만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천할 만한 단호박 요리가 있을까요? 단호박과 제가 단백질 재료가 좋은 짝꿍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소량의 기름을 같이 쓰면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단호박과 두부를 같이 버무린 샐러드 같은 거 한번 추천드려보고 싶어요. 단호박은 그냥 평상시에 찌시는 것처럼 좀 작게 썰어가지고 잘 쪄주시면 되고요. 두부는 으깨서 팬에다가 살짝 한번 볶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주셔도 상관없고요. 그 두 재료를 약간의 기름, 그게 올리브유여도 좋고요. 혹은 풍미를 더 올리시고 싶으면 들기름 쓰셔도 되고요. 그런 기름 같이 살짝 넣어가지고 잘 버무려낸 그런 요리들 다이어트 도움 될 것 같은데요. 말하고 나서 보니까. 주 메인 요리 같은 것도 혹시 있을까요? 단호박을 고기를 구울 때 같이 구우시면 진짜 괜찮아요. 식당 가도 버섯류들 이렇게 구워 먹으라고 같이 주시는 경우들 있잖아요. 단호박도 얇게 슬라이스해서 고기 구울 때 같이 구우면 굉장히 빨리 익어요. 그런 형태로 섭취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식재료는 양파입니다. 양파가 몸에 좋은 건 다들 알 텐데 특히 중국 사람들이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양파 때문에 건강하다 이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늘 마늘 때문에 건강하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처럼 중국이 한동안은 만성질환 유병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거기에 가장 큰 기여를 한 2대 식재료가 저는 양파와 차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거보다 더 큰 효과는 매일같이 타던 자전거에 있었겠지만요. 그럼 이 양파는 특별히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가요? 양파가 뭐 어떤 분들은 이거 혈관 청소부라고 부를 만큼 양파
자체는 혈관에 쌓여있는 찌꺼기를 밖으로 꺼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양파는 들어있는 여러 성분들 중에 퀘르세틴, 퀄세틴이라고 부르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분 자체가 그런 역할을 하는 성분이기도 하고요. 또 양파 안에는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만한 다른 밸런스 있는 영양소들이 잘 들어가 있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재료인 것은 맞습니다. 양파에는 어떤 성분들이 있고 또 어디에 좋을까요? 펄세틴이라는 양파의 주요 성분 자체는 혈관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되겠고요. 또 양파 안에는 그 알싸한 그런 맛을 내는 재료는 황화합물이 많아요. 양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효능을 느끼게 해주는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고요. 또 양파는 비타민도 많이 들어가 있는 재료예요. 양파 한 알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다른 재료에는 없는 것들이 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재료랑 또 같이 먹기도 서로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좋죠. 양파 자체가 이제 프럭탄이라고 하는 우리가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장내의 건강을 좀 더 밸런스 있게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가지고 있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시너지가 나는 음식이 있을까요? 내가 먹었을 때 혈관에 죄 지은 것 같은 음식은 양파랑 궁합이 좋지 않을까요? 기름진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그러면 고깃집 가면 뭐 주죠? 양파채를 꼭 줍니다. 그런 양파를 곁들여서 먹었을 때에 혈관에 대한 부담을 내려줄 수 있는 재료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조합들은 좋습니다. 양파와 토마토 샐러드에서 굉장히 잘 어울리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양파와 토마토 자체가 맛으로는 양파의 알싸한 맛, 토마토의 약간 상큼한 맛, 그런 것들이 서로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양파는 단백질 재료랑은 다 좋아요. 고기는 기름기가 좀 많은 단백질이라고 생각하면 두부나 달걀은 기름기가 상대적으로 적은 단백질 재료에 해당하는데, 단백질 근본 식품과 양파를 같이 먹는 것은 맛으로 보나 영양 성분의 어울림으로 보나 좋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이 있습니까? 생양파 드시고 약간 속 맵다라고 하시는 표현을 많이들 쓰시는데, 속 불편감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시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속을 자극할 수 있는 식품과 양파는 같이 병행해서 드시면 조금 힘드시지 않을까요? 그런 일은 잘 많이 없긴 한데, 과량의 생양파와 과량의 마늘을 같이 드신다거나 하는 살짝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공복에 커피 마시면 살짝 속쓰림이 있어 하시는 분들도 양파가 많이 나오는 그런 반찬을 드시는 것도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맵게 양파를 먹는 것도 피해야 되겠네요. 양파 자체가 속을 자극하는 요소가 이미 있는데, 매운 음식도 속을 자극하잖아요. 그래서 둘을 같이 먹는 거는 바람직한 조합은 아니죠. 과일 주스하고도 먹어도 안 돼요? 산이 많은 과일 주스도 예를 들면 공복에 먹게 되면 속이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걸 같이 드시는 게 위가 예민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힘들 수 있죠. 양파가 너무 좋아서 많이 사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금세 상하는데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양파가 빨간 망에 들어있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그 양파를 사시면 한 망이 꽤 여러 개가 들어있단 말이죠. 그냥 장기적으로 놓고 보통은 쓰셔야 되는데, 날씨가 선선하고 할 때에는 그 망채로 그늘진 곳에 보관을 하셔도 꽤 오래 양파를 보관하실 수 있지만, 더 오래 보관을 하시고 싶으시면 양파 껍질을 제거를 하시고 하나씩 랩으로 싸서 밀봉을 하시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냉장에서 보관하셨을 때 안정적으로 양파를 보관하실 수 있어요. 생으로 먹는 것과 익혀 먹는 것과 효과가 다릅니까? 생양파와 익힌 양파 사이에 양파의 효능이 다르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개인 취향에 가깝다라고도 생각이 들고, 개인의 위 건강 컨디션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생양파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시죠. 근데 생양파를 한 알 드시는 것과 다 슬라이스를 해서 볶아서 한 알 드시는 것은 속에 주는 부담감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먹는 양 자체도 다르게 느껴지고요. 양파도 수분감이 있는 채소이기 때문에 볶고 나면은 양이 굉장히 많이 쪼그라들거든요. 볶은 양파, 익혀낸 양파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생으로 먹으면 더 영양분이 살아있다든지 볶으면 파괴된다든지 이런 요소는 없어요? 열에 약한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는 어찌 되었건 열을 가하게 되면 일부 파괴될 수 있는 것은 맞아요. 생양파라고 해서 익힌 양파에 비해 극도로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파를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조리법 특별히 추천하는 게 있으세요? 그냥 생양파로 드실 때는 잘 느끼지 못하시지만, 슬라이스해서 오랫동안 갈색이 될 때까지 볶아내시게 되면 엄청난 단맛이 올라오는 재료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설탕을 넣지 않고도 양파만으로도 단맛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셰프님도 계실 만큼 양파 자체는 아주 풍부한 단맛을 가지고 있는 재료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파를 슬라이스를 하셔서 팬에다가 이거 맞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갈색이 될 때까지 한번 볶아보세요. 그러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풍미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 양파를 이용한 카레를 끓이셔도 풍미가 좋은 카레가 완성이 되고요. 또 살짝 구워서 고기랑 드시거나 하는 류의 방법들도 양파를 좀 건강하게 맛있게 즐기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양파를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내 위의 컨디션이
불편감도 있고 특정한 것을 먹으면 좀 예민하게 반응하고 하시는 분들은 생양파 드시는 거는 조금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에게 양파를 먹이고 싶어서 무리한 방법으로 양파를 주시는 어머니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어떤 어머니도 봤냐면 양파와 우유를 갈아서 약간 쉐이크같이 주시는 어머니도 봤는데 사실은 이게 약간 애 입장에서는 되려 더 싫어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뭐 과다 섭취할 경우에 부작용도 있을까요? 조금만 드셔도 속을 자극할 수 있는 재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 과량 드시면 위에 좀 무리가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하루에 권장 양파 양은 얼마나 될까요? 생으로 만약에 드시겠다라고 하면 저는 4분의 1개 정도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익혀서 드시겠다라고 하면 크게 권장량이 있다라기보다는 1개 정도까지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레몬이 건강에 좋다는 얘기가 많아서 레몬수 만들어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레몬수가 건강에 도움이 됩니까? 진짜 많이들 찾으시고 다양하게 시중에 많이 나오는데요. 대중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레몬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레몬즙과 생수의 조합인 건데 생각만 해도 약간 새콤하고 입이 벌써 침이 고이는 느낌이 드시잖아요. 그게 내 속에 들어갔을 때 위장을 살짝 자극할 수 있을 만한 신맛을 가지고 있는 레몬수이기 때문에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좀 힘들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레몬수 먹어도 속 편안하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좋은 재료의 조합입니다. 누구나 다 먹으면 효과를 본다는 말은 틀린 말이네요. 모든 식품이 모든 인구에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더 맞는 분이 계시고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레몬 같은 재료도 사실 동일합니다. 자극적인 신맛, 향을 가지고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 있거나 위염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레몬 혹은 공복에 드셨을 때 더 민감하게 위가 반응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방금 전에 공복 얘기를 하셨는데 레몬수를 특히 공복 아침에 먹는 게 좋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맞는 거예요? 사실 공복이라는 거는 내가 잠을 자는 8시간에서 10시간 이상의 시간 동안 내 위장이 완전히 비워진 상태에서 레몬수라는 공복의 첫 물을 먹게 되면 내 위를 깨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신선한 방법으로 내 소화기관을 깨워줄 수 있는 방법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위염이 있으신 분들은 되려 그렇게 하는 게 내 위를 자극하면서 하루를 편안하게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씩 드셔보시면서 혹은 평상시에 건강검진 하시고 하면 위와 식도의 상태를 대부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레몬이 신맛이 강하잖아요. 역류성 식도염이 없는 사람에게 이걸 유발할 수도 있습니까? 약간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사실 우리가 레몬을 역류성 식도염이 하나도 없고 아주 깨끗한 어떤 건강한 성인이 레몬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역류성 식도염이 유발될 정도가 되려면 하루에 제 생각에는 몇십 개의 레몬을 아주 농축적으로 드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은 거의 생기지 않겠지만 간헐적으로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날은 레몬수 먹어도 괜찮았는데 어떤 날은 레몬수 먹으면 아프다라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잘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몬수를 먹어서 역류성 식도염이 생긴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역류성 식도염을 갖고 있는 분은 위험하다. 그렇죠. 증상이 심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어떤 날은 또 증상이 올 수 있으니까 약간 조심하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예요. 레몬의 어떤 성분이 건강에 좋은 건가요? 구체적으로? 사실 1번은 비타민 C 맞아요. 비타민 C 자체는 굉장한 항산화 파워를 가지고 있는 영양소이고 아마 모든 분들이 가장 익숙하게 들어보신 비타민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레몬이나 다른 어떤 신맛이 나는 과일들은 대부분 비타민 C를 많이 가지고 있고 레몬은 그와 아울러서 구연산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구연산 때문에 피로회복.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제품들도 보면 레몬의 이름에서부터 유래된 뭐저거 하는 제품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도 보면 다 피로회복이라는 것을 제품을 판매할 때 소구 포인트로 삼기도 하는데 레몬 자체는 구연산 때문에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레몬수를 마시면 뱃살이 빠진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뱃살이 빠진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대중분들한테는 굉장히 귀가 솔깃한 멘트여서 아마 레몬 관련된 제품이 아주 다양하게 나오면서 팔아야 되니까 그런 멘트들이 더 많이 대중들에게 도는 것 같은데요. 레몬을 먹어서 뱃살이 빠진다라는 것은 사실은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레몬 자체가 물에다가 섞어 먹는 용도로 대부분 쓰시기 때문에 배가 불러요. 물만 먹어도 배는 부르거든요, 사람이. 배가 불러서 다른 거로 좀 덜 드시게 되는 효과가 있고요. 군것질을 많이 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먹으면서 군것질이 좀 줄면서 자연스럽게 체중이 빠지고 체중이 빠지니 내 체형이 좀 좋아 보이고 좋은 포인트로의 연결을 또 가져가신 분들도 계시죠. 자, 레몬수를 하루에 얼마큼 마셔야 됩니까? 무작정 많이 먹을 수는 없잖아요. 물도 한 성인에게서 하루의 권장량이라는 게 대강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1.5리터, 어떤 분들은 뭐 2리터, 혹은 여름철에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이상 이렇게 권하기도 하는데 레몬수
수도 비슷해요. 하루에 뭐 1.5리터, 1리터 정도의 레몬 반 개에서 한 개 정도를 섞어서 조금씩 계속 드시는 거, 벌컥벌컥 드시는 것보다는 긴 시간 동안 나누어서 드시는 거, 그렇게 드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레몬수는 어떻게 만들어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레몬과 생수만 있으면 되고요. 가장 간단하게 우리 몸에 비타민도 공급하고 수분을 편안하게 섭취하게 해주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레몬 준비하셔서 한 반 개 정도, 뭐 물도 기호도에 따라 뭐 500ml에서 1.5리터까지 적정한 양 잘 섞어주시면 그게 바로 가장 신선한 레몬수입니다.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여기에 농약이 있을까봐 우려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어떻게 씻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되게 중요한 질문이신데 보통은 이제 내가 레몬을 먹을 때 껍질은 먹지 않고 즙만 짜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고객분들이 레몬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받아가지고 영상 자료 같은 걸로 분석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레몬을 손으로 잡으시고 반으로 써신단 말이에요. 레몬 껍질을 손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즙을 이렇게 막 짜세요. 왜냐하면 레몬에 씨가 있으니까 씨를 또 손에 거르시고 싶으신 거예요. 결국은 내가 레몬 껍질 만진 손으로 레몬 즙도 다 짜고 다 섞이고 이렇게 되는 건데, 레몬을 다루실 때는 일단 레몬 자체를 껍질을 드시든 안 드시든 깨끗이 세척하시는 건 되게 중요해요. 특히 수입 레몬은 왁스로 코팅이 돼서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레몬을 세척하실 때 물과 식초 혹은 물과 베이킹 파우더 같은 걸 섞어가지고 깨끗하게 껍질을 세척해 주시고, 껍질을 세척을 하신 레몬으로 즙만 드셔도 좋고 껍질을 활용하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레몬수를 마실 때 부작용이나 마시면 안 되는 사람이 특별히 있을까요? 내 위가 예민하다, 식도가 예민하다, 혹은 진단으로 역류성 식도염 위험 진단을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공복에 레몬수 드시는 거는 이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다른 질환군으로는 신장 질환 있으신 분들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레몬 자체가 신장에 정말 안 좋은 음식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지고 있는 성분이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레몬수를 통해서 하루 종일 물과 레몬을 섭취한다라고 하면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조금은 주의를 해야 되는 섭취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레몬 또는 레몬수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음식이 있습니까? 레몬 자체는 비타민 C가 많은 재료인데 여러 영양소들 중에 서로 짝꿍으로 되게 궁합이 좋은 영양소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C는 철분이랑 궁합이 좋아요. 철분이 많은 재료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당연히 철분을 잘 흡수시키는 건데, 비타민 C가 철분의 흡수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부터 여기에 철분 많아요 라고 하는 시금치, 그런 재료들도 레몬이랑 궁합이 좋고요. 그래서 철분이 많은 재료는 비타민 C가 많은 레몬이랑은 궁합이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현진이라고 하고요. 영양학 박사이고 우리나라에서 환자식, 고령식 취급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아침 공복에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한 스푼 먹으면 건강에 좋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좋을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기름 먹고 소화 잘 시키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유독 예민하게, 예를 들면 뭐 속이 더부룩하다거나 설사가 난다거나 하는 증상을 느끼실 수 있잖아요. 특히 공복에는 완전히 위장이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름을 먹었을 때 예민한데?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어떻게 먹을 때 해로울 수 있고 또 어떻게 먹어야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어떤 식품이든지 사실 그거 하나만 집중해서 열심히 드신다고 해가지고 늘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들기름처럼 향을 내주고 나의 입맛을 돋워줄 수 있는 식재료는 요리 마지막에 살짝 얹어서 드시는 정도,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위험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아침에 그냥 들기름을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이렇게 드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거는 추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드시는 분들이 들기름이라는 그 식품 자체의 효능을 기대하면서 드시는 건데, 이렇게 먹고 되려 나의 불편함을 유발한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당연히 안 드시는 게 맞고요. 근데 내가 그렇게 먹어도 내 속에 부담 없고 내 나름대로 활력도 도는 것 같다 하시면 그 방법은 그분에게 맞을 수 있죠. 다만 너무 과량을 드시는 거는 모두에게 다 안 좋아요. 들기름이 아무리 좋아도 기름이기 때문에 열량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금방 산패되는 기름이기 때문에 나는 되게 몸에 좋다고 먹었는데 실은 산패된 기름을 계속 먹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선한 들기름을 먹을 수 있다라는 보장이 되신 분이라면 하루에 뭐 작은 티스푼 하나 정도 속이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공복에 드시는 것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 생 들기름이 건강에 좋다고들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일반 들기름과의 차이는 뭐고 진짜 생 들기름이 좋은 건지. 들깨라는 것을 가지고 기름을 짠 게 어쨌든 들기름인데요. 이제 생 들기름은 그 들깨를 볶지 않고 기름을 짠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들기름이라는 것은 볶은 들깨를 가지고 기름을 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생 들기름은 열을
가하지 않고 기름을 짠 것이니까 아무래도 들깨 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식물성 오메가3가 더 많이 살아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 들기름은 들깨를 볶아서 풍미를 더 올렸으니까 실제 기름에서 오는 고소한 풍미 같은 거는 훨씬 더 생들기름보다는 많이 나죠.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들깨를 기름으로 먹는 것과 들깨 자체를 그냥 먹는 것과 네. 뭐가 더 건강에 좋을까요? 보통은 우리가 요리 끝나고 이제 통깨 뿌린다 하면 그건 참깨예요. 네. 근데 들깨는 되게 다르게 동그랗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들깨 자체를 그냥 드시면 동그란 들깨를 그대로 드시는 거기 때문에 식물성 오메가3 플러스 들깨 껍질이 가지고 있는 식이섬유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 미네랄 다 같이 드실 수 있는 거고 들깨를 기름으로 짠 들기름을 드시게 되면 식물성 오메가3에 집중되어 있는 오일을 통해서 들어오는 영양소를 드시게 되는 셈이죠. 식이섬유나 다른 미량 영양소의 효과도 같이 보고 싶다 하시면 들깨 드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들깨 또는 들기름 이런 경우에는 어떤 성분이 있어서 건강에 좋은 거죠? 들깨, 들기름 모두 가장 주요한 성분은 식물성 오메가3예요. 그래서 식물성 오메가3라고 하는 지방산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서 그 식물성 오메가3가 가지고 오는 효능을 경험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들깨나 들기름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오메가3라는 거는 영양제 같은 형태로도 많이들 익숙한 이름이긴 할 거예요. 들깨나 들기름에 들어가 있는 오메가3도 우리가 영양제로 먹는 것처럼 동일한 효과를 기대하셔도 충분히 좋고요. 오메가3라는 것 자체는 혈관 건강 그리고 염증을 줄여주는 작용 같은 거를 할 수가 있죠. 영양제를 가지고 고용량의 오메가3를 드시는 것보다 적정한 용량의 들깨나 들기름을 통해서 오메가3를 섭취하실 수 있으면 좀 더 안전한 식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들깨, 들기름을 먹을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또는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을까요? 들깨, 들기름 모두 산패가 금방 될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사실 산패가 되지 않게 신선하게 보관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어떤 어머니 중에 그런 분 계셨어요. 들기름 너무 좋아하시고 되게 요리에도 평소에 잘 쓰셔서 들통으로 세일할 때 구매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놓은 들깨가 내가 그 들깨를 먹을 때까지 들기름을 먹을 때까지 계속 신선하다는 보장이 사실 없고 아주 빨리 산패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대량으로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사셔서 제때제때 쓰시는 거 가장 추천드리고 싶고요. 들깨, 들기름을 드실 때 같이 먹기 좋은 거는 사실 나물류 우리가 들깨나 들기름을 통해서는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할 수 있으니까 나물을 통해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같이 섭취할 수 있게 하면 가장 좋은데 들기름을 나물 무칠 때 가장 마지막에는 한 방울 정도 떨어뜨려 준다거나 혹은 들깨를 가지고 들기름도 넣고 들깨도 넣어서 나물을 조물조물 무친다거나 하는 그런 조리법들 좋아요.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까? 일단 기름기가 많은 거는 서로 같이 먹으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만 주의하시면 혹은 너무 내 속을 차게 만드는 것도 기름이랑은 속 안에서 부대끼기 때문에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들깨가 노인 변비에도 좋다는데 맞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변비라는 것 자체는 내가 먹은 것을 정상적인 소화작용을 통해서 잘 배출해내는 일련의 과정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이제 변비인데요. 들깨 자체가 어르신들 변비에 더 좋다라기보다는 들깨가 가지고 있는 식이섬유 자체가 변비를 완화하고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들깨를 먹는다고 반드시 변비 자체가 무조건 해결된다라는 생각보다 충분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는 식품들을 내가 더 자주 건강한 방법으로 먹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할 것 같아요. 변비가 있는 어르신들이 들깨로 도움을 받고 싶다 한다면 어떻게 먹는 게 좋아요? 들깨도요. 깨 한 알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사실 효과를 보려면 어느 정도의 양을 이제 충족시켜서 드셔야 되는데 그것만 밥 드시듯이 퍼먹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재료란 말이죠. 어울리는 곳에 얘를 잘 뿌려서 혹은 잘 섞어서 조리를 해서 다른 재료와 같이 섭취를 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데 밥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얹어도 좋고요. 나물이나 고기 요리에도 당연히 좋고요. 그렇게 해서 들깨를 고명처럼 얹어서 드시는 거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약간 뭐 질긴 거 먹기 조금 힘들다, 단단한 거 먹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들깨를 이용해서 죽을 끓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일반적인 채소죽이나 소고기죽 같은 죽을 하시고 들깨를 넣어가지고 같이 익혀주시면 부드럽게 들깨를 드실 수 있는 방법이 되죠. 들깨를 먹을 때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 음식들이 있습니까? 비타민 무기질 많은 재료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잡곡밥이랑도 괜찮고요. 잡곡 자체도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고 식이섬유가 많은 재료니까요. 그리고 각종 나물류들, 채소류들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들기름을 보관할 때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좀 알려주시죠. 네.
들기름 자꾸 산패될 수 있다라는 경고 여러 차례 드렸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산패라는 것은 내용물 자체가 공기와 접촉했을 때 생기는 혹은 빛이나 열과 접촉했을 때 생기는 기름의 정상적이지 않은 프로세스로 기름이 상하는 과정인데요. 열과 빛, 공기를 차단해 주시는 게 일단 중요해요. 참기름집, 들기름집 가면 투명한 병에 주지 않고 갈색병 혹은 초록병, 색깔 있는 병에다 주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빛과 열을 차단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가 될 테고 너무 대용량을 사셔가지고 드시면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할 때마다 계속 공기와 접촉이 생기니까 작은 용량을 사서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당근을 먹으면 눈에 좋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당근 안에는 비타민 A가 많거든요.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 요 머릿속에 있는 연결고리가 있으실 텐데 그 야맹증이라는 거는 밤에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이잖아요. 그러면 당근 먹으면 눈 좋아진다. 사실 살짝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눈이 정말 번쩍 좋아진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분명히 내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A를 아주 밀집적으로 함유하고 있는 채소인 건 맞습니다. 노안에도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반가운 답변은 아닐 수 있는데 노안과 우리가 성장기에 오는 근시는 눈에서 오는 어떤 기전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노안이 당근을 먹고 괜찮아지면 우리가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노안 자체가 당근을 먹어서 개선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 눈 건강의 기본적인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당근을 사러 마트에 가면 깨끗하게 세척된 당근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흙이 묻어있는 당근도 있거든요. 어떤 당근을 고르는 게 좋을까요? 흙당근은요 세척 당근보다 좀 저렴합니다. 어찌 보면 흙에서부터 오는 자연 그대로의 재료로 눈에 보이기도 하고 좀 더 신선한 것 같은 시각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맞지만 내가 흙당근을 직접 사서 내가 정말 깨끗이 세척을 해야 되는 또 번거로움 내지는 정말 깨끗하게 세척되나 하는 부담감도 가지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세척 당근은 그런 부담감은 1도 없는 당근의 형태이긴 하지만 이 흙이 묻어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공정을 한번 거쳤기 때문에 겉면이 굉장히 빨리 마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당근을 내가 사서 가장 신선한 방법으로 집에 좀 쟁여놓고 먹고 싶다라고 하시면 흙당근을 사시고 그걸 잘 세척해서 드시는 것이 좀 더 신선한 당근의 맛을 즐기기엔 좋은 것 같아요. 당근은 어떤 영양소들을 품고 있습니까? 당근 자체가 굉장한 주황색이잖아요. 우리가 주황색 채소 하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당근일 텐데 선명한 주황색을 가지고 있는 채소 혹은 보라색을 가지고 있는 채소 이렇게 색깔이 선명한 채소들은 그 색소에서부터 오는 항산화 성분들이 있어요. 당근은 비타민 A의 전구체에 해당하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기도 하지만 그 자체의 주황색이라는 색깔이 가지고 있는 항산화 성분도 충분하고 또 당근 자체는 식이섬유도 많이 함유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비타민, 무기질 같은 미량 영양소도 다양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당근을 효과적으로 섭취하려면 어떻게 조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비타민 A라는 비타민은요 지용성, 즉 기름에 잘 녹아서 내 몸 안에 흡수되기 쉬운 비타민 종류예요. 그래서 당근을 드시면서 좀 더 효과를 높이시고 싶으면 김밥 당근도 이렇게 살짝 볶잖아요. 이렇게 기름을 살짝 두르고 볶아낸 것 혹은 내가 당근을 갈아서 먹고 싶어 그럼 거기에다가 뭐 올리브유 같은 걸 살짝 넣어서 기름을 추가해서 가는 것 그런 형태로 기름을 곁들이면 조금 더 영양소의 흡수가 좋아집니다. 당근 주스처럼 갈아서 먹는 게 효과적이에요? 아니면 그 자체로 섭취하는 게 더 좋아요? 당근 주스도 두 가지 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착즙기 같은 걸로 당근 주스를 집에서 만들어 보시면 한쪽으로는 당근 식이섬유 같은 찌꺼기가 다 나가고 깨끗한 주황색을 가진 맑은 당근 주스가 떨어지잖아요. 그거는 먹기에는 매우 편하죠. 입에 거슬리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근데 밖으로 빠져나간 식이섬유와 각종 이 당근에 원래 들어있는 강력한 영양소들을 다 못 먹고 섭취하는 형태가 될 수 있고요. 그러면 믹서기에 갈아 먹을게, 뭐 블렌더에 갈아 먹을게 해서 당근을 갈아가지고 드시면 사실 당근 안에 있는 전체를 다 드실 수 있는 것은 맞지만 믹서기가 돌면서 발생하는 열이 당근 안에 있는 미량 영양소를 파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당근 자체를 깨끗이 잘 씻어서 스틱처럼 잘라서 드시는 게 가장 사실은 좋죠. 좀 더 건강한 섭취 방법이 돼요. 당근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나는 음식이 있습니까, 특별히? 일단 다양한 기름류를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살짝 조심스러운 건 기름을 과량 드시면 이제 아무 효과가 없고요. 당근과 적당량의 기름, 그 올리브유가 되었든 뭐 참기름이든 들기름이든 어떤 것이든 당근의 영양소 흡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약간의 소량의 기름을 곁들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당근과 브로콜리도 조합이 좋아요? 당근과 브로콜리 자체는 사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시각적인 효과도 무시 못하거든요. 그래서 둘 다 보면 굉장히
굉장히 선명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재료이기도 하고 식감의 대비도 좀 극대화되어 있는 경우여서 두 개의 재료가 같이 들어가 있는 요리들은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눈으로 보나 씹는 재미로 보나 궁합이 잘 맞는 재료의 조합이에요. 그리고 영양소에 대비해 있어서도 당근은 비타민 A가 많고 브로콜리는 비타민 C가 많은 채소여서 둘 사이의 궁합 좋습니다. 반대로 당근을 먹을 때 이런 재료는 피해라라는 음식도 있습니까? 당근을 애들이 잘 안 먹으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다가 감자조림 하듯이 당근 조림 이런 거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혹은 감자조림을 하면서 당근을 추가하실 수도 있는데 달짝지근해야 잘 먹지. 그래서 설탕, 물엿 이런 거 추가해가지고 하시면 사실 그건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효과를 보려면 당근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됩니까? 당근 자체는 저는 하루에 한 반 개 정도 적당한 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반 개를 요리를 다 해서 내가 그 반 개를 한 끼에 먹어야지 되게 생각보다 양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요. 근데 뭐 오이 스틱, 당근 스틱 이렇게 그냥 채소 썰어놓고 오다가다가 이렇게 집어먹는 그런 형태로는 반 개는 충분히 드실 수 있죠. 당근을 피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당근 자체를 무조건 피해야 되는 케이스라기보다는 당근을 너무 좋아하시는 경우에 흔치 않지만 우리 왜 귤 너무 많이 먹으면 이렇게 손바닥 노래진다고 하잖아요. 당근도 똑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뭔가 대단히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요. 많이 드시면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 중에 신장이나 뭐 이런 데 부작용을 주나요? 당근에는 칼륨이 많아서 사실 당근을 굉장히 많이 드시게 되면 이제 신장 질환자분들은 칼륨 섭취를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칼륨 섭취를 조심하지 못하게 하는 재료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환자분들의 식생활을 조사를 해보면 당근을 아주 과량 드셔서 뭐 고칼륨 혈증이 온다거나 하는 케이스는 연관관계가 많아 보이지는 않고요. 우리나라에서 흔한 재료이긴 하지만 아주 한꺼번에 많이 먹는 재료에 속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편안하게 드셔도 될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는 당근에 있는 칼륨은 신장 질환자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